7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며 상대 지수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스페인 등 유로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제조업 지표도 동반 부진을 보인 데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부진한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강등 소식과 함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량이 6개월 연속으로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이 경기 후퇴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21% 늘어나 주당 순이익은 $9 32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2003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또 사상 최고로 상승하며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7.6%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계속 하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은행권만 구제 금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면적인 구제 금융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스페인 소식 오늘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또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은행권만 구제 금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면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현재 크게 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오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빌어서 수준의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스페인과 그다음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긴급 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볼프강 슈이블레 재무장관과 스페인의 루이스 데 균도스 재무장관이 긴밀하게 최근 불거진 스페인의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의 국채가 현재 저평가 매력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이보다는 더 깊숙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10월 만기 도래분인 약 280억 유로의 부채 상환 차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지난 19일 의회에 출석했던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이 국고에 현재 돈이 없는 상태라고 읍소한 내용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스페인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통한 중앙정부의 긴급 구제 타진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코너에 몰리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시장에서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스페인이 구제 금융 신청하면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독일이고요. 네. 전체 익스포저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2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관측하는 것은 스페인이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에 초기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약 3천억 유로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 방화벽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은 1,000억 유로의 스페인 은행 구제 자금이 내년 6월까지 이미 상정이 돼 있고 남은 금액은 약 1,400억 유로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7월 초에 출범 예정이었던 유로 안정화 기구도 독일의
헌재 쪽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내용이 현재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2달 이상 현재 늦춰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스페인은 결국 IMF의 패키지 구제금융 신청밖에는 현재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는 지난 6월에 G20 회담을 통해서 약 4,560억 달러 규모의 재원 충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지만 현재 이 재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스페인이 다급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방화벽 쌓기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분수령은 중국의 네. PMI 지수하고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였죠. 그렇지만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3일 연속 현재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에서 반전을 깨었던 애플의 주가와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주 후반에도 어느 정도 현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매출은 350억 달러, 예상치인 372억 달러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9달러 32센트를 거양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0달러 35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빗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 가까이 늘은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지만 예상보다 현재 아이폰의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 이런 점이 순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애플은 이제 4분기가 9월 말 결산 법인인데요. 주당 순이익을 7달러 65센트로 현재 3분기 실적보다도 더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내용만큼 현재 기대하지 못하는 실적에 대한 예상까지 맞물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듀폰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48센트로 예상치인 1달러 46센트를 가까이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반기의 경기 불확실성이 노정되고 있고 세금 인상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향후 순이익 전망치도 현재 낮추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UPS의 2분기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인 1달러 17센트를 소폭 하회한 1달러 15센트로 발표되면서 오늘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내용들은 별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중국 PMI 지수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기준치인 50을 역시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제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만만치가 않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설 수 있느냐가 가장 네. 관건이었죠. 돌아서긴 했지만 2% 부족하다. 우리 시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로 2% 부족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경기 확장 기준치인 50에는 밑돌았고요. 6월 48.2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49.5로 발표가 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흐름은 현재 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금리 인하를 2달에 걸쳐 2번이나 단행을 했고 세금 감면 등 이런 지속적인 기업 친화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은 것이 이 수치가 다소 돌아선 그런 흐름으로 현재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중평이고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약한 수준에 현재 놓여 있다는 점, 또한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3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도 현재 PMI 지수가 50 이상으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녹록지 않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소식입니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 긴축 실사에 착수했는데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어제 유럽 위원회 그 구제금융 지원 네. 연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26일 날 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실사단이 그리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사를 들어가서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그리스가 상당히 긴축 이행이 더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도 목표는 32억 유로 수준까지 올라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약 5억 유로 정도 규모밖에는 현재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 15억 유로 정도가 현재 미달된 상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도 당초 목표치인 2.9% 마이너스 성장에서 대폭 수정된 마이너스 7%까지 현재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 안토니우스 사마라스 총리가 올해 그리스의 추가 긴축 이행은 없다라고 발표한 것도 트로이카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이 현재 매우 불만으로 트로이카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리스는 9월 만기 도래분인 국채 상환 32억 유로가 현재 필요한 상태인데요. 유럽 집행위원회와 IMF, EU, ECB 등 주요 현재 트로이카와 주요 기관들이 9월 실사가 나오는 내용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26일 이후에 회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중산층의 세금 감면안이 더 연장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상원에서 네. 이 부시의 감세한 연장에 대한 표결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화당안과 민주당인 민주당안이 현재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당은 현재 그 부시 감세안 연장의 대전제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세부 내용은 다소 현재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인 민주당의 안은 약 연봉 25만 달러 이하의 가계만을 이 부시 감면안을 연장하는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공히 전면적으로 모두 혜택이 가져가는 1년 연장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는 바는 부자의 감세 혜택보다는 저소득층의 감세 혜택을 더 줌으로써 이런 흐름으로써 저소득층의 혜택을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공화당의 후보인 롬니 후보는 이에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악관은 만약에 그 부시 감세안이 1년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미국의 가구 1억 1,400만 가구들이 평균 1,600달러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현재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안 중 어느 쪽이 손이 들어줄지 아직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애플의 실적도 그 외 이슈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4흘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심기현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스페인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역시나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04.14포인트 0.82% 하락한 12,617.32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27.16포인트 0.94% 하락한 2,862.99를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12.21포인트 0.9% 하락한 1,338.31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날 무리스사의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 강등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개장 전 스페인의 3개월, 6개월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뛰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7.6%대까지 오르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로존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유로존 제조업 경제 지표도 37개월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제조업 경제 지표가 19개월 만에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 하락세 보였는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0.4% 하락,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각각 0.5%대, 0.2%대 하락세 보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나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각각 2.5%, 3.3%대 급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두 나라에 대한 여파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주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이 공개됐죠.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일단 세계적인 택배 회사죠. UPS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실적 자체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일단 택배 화물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감소했다고, 그리고 지금 경기 위축 국면이다, 그렇게 한쪽에서 일각에는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IT 업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약간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만큼 애플에서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한층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유럽 위기인데요. 거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독일의 어느 정도 독일의 민간 경기 위축을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더라도 5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7%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7.43%입니다. 이 단기적인 매물 자체가 더욱더 금리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신용 이벤트 위험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유럽의 위기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기대를 했던 미국의 어닝 시즌이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할 줄 알았는데 어제는 강한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오늘은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이 다시 나타나리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지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지금은 광고 마케팅 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시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오지성 재료가 있죠.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글로벌 변동성 자체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뭐 계속 코스피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들어서 아주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좀 다른 양상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 갖고 소폭 방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 거래일에 좀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였다고 정리해드리겠는데,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9포인트 0.25% 상승하면서 1793.93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따른 수급 우려감 나왔지만은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상승 전환에 이끌어주는 주요 주체가 되었다고 정리해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96포인트 0.84% 하락하면서 468.28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수급상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은 불안감의 확산에 따라서 역시나 변동성 큰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왔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 통신주가 무려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네, 우선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LTE 관련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와 함께 최근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그 메리트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좀 안정성이 겸비가 된 통신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나머지 업종도 뭐 상승한 업종이 좀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과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등이 있는데, 운송 장비 업종이 자동차 업종의 상승폭이 조금 눈에 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어제장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반면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업종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과 건설업종, 유통업종, 그리고 기계업종, 은행 업종, 증권업종 역시나 최근 들어서 악재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가 불안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는 흐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별 투자 심리가 좀 엇갈리는 양상 속에서 어제장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일기획 같은 종목군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만큼 런던 올림픽을 일주일 앞두고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광고업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물량 자체도 수주를 받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18,350원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21선 주봉상으로 보시면 21선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선은 만약에 강하게 지금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롱런을 하시면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19,500원에서 2만원대를 다시 한번 노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위쪽에 어느 정도 악성 매물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단가 자체를 조금 걸어 놓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뭐 2000%를 증가가 됐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만큼 일단은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건데, 코리아 서킷가 인터플렉스의 지분을 31.8%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인터플렉스의 주가 자체가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을 한 200억 원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코리아 서킷을 신고가를 계속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애플과 삼성전자, 그래서 스마트폰 양대 기업인데 그 두 가지에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킷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인데요.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한 군데에서 물기를 트는 것보다는 두 군데 물기를 트는 게 훨씬 낫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만큼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어닝 시즌이 3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좀 엇갈린 양수 속에서 업종 흐름 나왔는데, 먼저 인터넷 업종과 종이목재 업종,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2.9%대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종이목재 업종은 1.7%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0.5%대에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그리고 금속 역시나 하락세 보였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2% 안팎의 하락세 보였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업종별 흐름을 좀 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3% 하락 흐름 보였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5.2% 급등 양상 보이면서 역시나 인터넷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써 3% 넘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또한 안넷 같은 경우에도 6.3% 급락 흐름 보이면서 최근에 투자 심리 개선되었지만은 차익 매물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1.9% 하락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급락세 보였고, 동서 같은 경우는 0.3% 하락, 하지만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 3.1% 상승, 인터플렉스 역시나 3.5% 상승세, 그리고 GS홈쇼핑도 0.1% 상승, 솔브리온이 0.1%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오르고, 그리고 정부 규제라든가 최근에 악재가 불거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니까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만이 유독 5% 급등세가 보였던데 올림픽 효과 때문입니까?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네.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지금 NHN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외국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4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HN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고점 있는 부분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박스권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돌파를 할지 여부 자체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던 상태죠. 우하향하던 추세 자체가 지금은 우상향으로 바뀌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홀딩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12만 원 밑에 11만 5천 원, 12만 원 사이까지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관련으로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위치 자체가 변곡점 위치까지 또 올라왔죠. 어느 정도의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지만 엔터주,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YG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은 여기서 크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매물대 자체가 잡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네. 21선을 강하게 지금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다음과 또 엔터즈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아차에 대해서 가장 큰 매수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기아차 약 200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200억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100억 원대, SK에 대해서는 91억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74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쪽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350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300억 원, KT에서는 270억, 현대차에서 200억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전차 분단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 업종 종목이 있는데 한라공조에 대해서 외국인은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160억 원대 매도 우익, 그리고 KB금융에 대해서는 120억 원대 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와차와 다르게 98억 원대 매도 우익이 나왔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83억 원의 매도 우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주에 대해서 매도세 좀 강하게 나왔는데 호남석유에 대해서 500억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280억, 현대건설이 230억, 그리고 LG화학이 224억 원, 그리고 현대제철에 대해서 13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또 보일 것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업종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좀 엇간의 양상 속에서 좀 혼주 양상 속의 매매 동향이 마감이 됐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도 업종 내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 순매수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다음이 있겠고요. 그리고 SM, 그리고 멜파스, 그리고 평화전공, 그리고 CJ ENM 종목군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파라다이스라든지 다음, 그리고 인터플렉스, 메디포스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안에서 내용을 한번 잡자면 일단은 기대감,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지금 투자하는 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아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광고업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뭐 일단 엔터주 관련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금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감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코스닥의 매도 상위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태광, 그리고 서울반도체, RCD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CJ ENM,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서울반도체, SFA 종목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 우려감 자체가 현실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의 주가 모멘텀 자체를 잃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에 호남석유가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정유화학주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신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네. 3분기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좀 그동안 어느 정도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유화학 업종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상승 여적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남석유를 비롯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 대응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 2달 이내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어제 시장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러한 좀 시장 속에서도 지금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제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밀화학 소재라든가 전자재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2분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7.5%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좀 증가하는 그러한 수준인데, 사실 1분기 때 동사 같은 경우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1분기보다 더욱 증가되는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27일 날 발표를 하겠다, 어제 이제 공표를 좀 했었는데요. 이 동사의 어떤 매출 구성을 봤을 때 뭐 요소 암모니아 부분이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염소 셀룰로스 부분이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적은 비중이지만 전자재료 부분이 한 7% 정도 이러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그러한 사업 부분별로 좀 보자면 요소 암모니아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약간 매출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염소 셀룰로스 부분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캐파 증설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가 앞으로 분기가 더할수록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전자재료 부분에서 그동안 좀 적자를 지속을 했었죠. 전자재료 부분이. 근데 이제 3분기부터 해서는 좀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이죠. 5월달에 한 5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이 좀 완료됐죠. 토너 사업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프린터에 전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3분기 때부터는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BEP 수준에 좀 다다를 전망이고 4분기부터는 좀 흑자가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모멘텀 부분은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또 수익성이 높은 염소 셀룰로스 부분 그리고 이제 메셀로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애니코트 이런 증설 진행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동사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증설을 통해서 동사의 어떤 한 단계 이익 수준이 좀 레벨업되는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나 해서 동사를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좀 장기 이평선을 또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 2달 정도의 적절한 좀 조정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또 수급의 주체를 봤을 때 바로 기관의 수급,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런 수급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며칠 정도의 잠깐의 어떤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도 다시 좀 매수에 가담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실 때는 오늘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9,500원에서 65,500원 이 사이를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7,000원, 손절가는 5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정밀화학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던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6월달, 5월 후반부터 해서 한 30% 이상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죠.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CJ의 이제 지난해 좀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타나리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현재 지금 택배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근데 세계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국제 물류라든가 컨테이너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택배 부분이 바로 고성장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어떤 동사의 어떤 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집하량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4월달, 5월달 컨테이너 처리량도 보면 한 5.6% 정도 증가를 한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에 인수된 이후에 그러한 투자 여력을 좀 활용해서 국내 지금 1위 업체 지위를 강화를 하고 현재 상태를 좀 강화를 시키면서 또 해외로의 어떤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러한 기사 부분도 있었는데 CJ GLS 쪽에서 라오스 물류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서 현재 사무소를 좀 개설을 한 상태죠. 이 부분 이미 이제 아직은 좀 시작에 좀 불과한 그러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태국 주변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초기 단계, 초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되면서 CJ에 인수된 이후에 본격적인 시너지의 효과가 좀 하반기로 되면서 가시화될 전망이라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최근에 가파른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성 부분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동사의 좀 주가에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지만 좀 약간의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매수에 접근을 하자면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접근을 하실 때는 매수가 밴드 말씀을 드리면 82,500원에서 84,400원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92,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웅진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웅진코웨이를 KTB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웅진그룹에 맡기는 재무적 투자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분당과 함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일산의 중대형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급매물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짬짬이한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가격 인하폭까지 미락했습니다. 네,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웅진코의 매각을 둘러싼 진통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극동건설 인수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웅진그룹은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웅진은 이번 계약으로 자금 확보와 경영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이 매각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 투자 유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가 경영권 매각 대신 KTB 투자증권 사모펀드에 9,6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GS 리테일, 중국의 콩가그룹 등이 인수자로 거론됐던 웅진코웨이의 M&A는 웅진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24일 KTB 사모펀드와 신설법인을 세워서 웅진코웨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투자금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진홀딩스와 KTB 사모펀드는 4대 6의 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웅진홀딩스와 윤석금 회장 등의 웅진코웨이 지분 31.7%를 인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6천억 원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사업 경영권은 웅진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웅진그룹이 이번 작업을 마무리하면 약 9,600억 원의 현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KTB의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인수자금 마련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4년 후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웅진그룹이 다시 사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분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각하지 않고 신규 투자 유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매각 가치가 기대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윤 회장은 1조 5천억 원 선을 기대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1조 2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윤 회장은 경영권만은 방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이로 인해 GS 리테일, 콩가 등과의 협상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웅진그룹은 투자금을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 차입금 등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하고 태양광 사업 투자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인 일산의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신도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에 있는 그 중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평당 1,000만 원 이하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두동의 그 H아파트 63평형은 최근 5억 9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평당 924만 원에 불과한 가격. 인데요. 인근의 장항동 호수마을의 48평형 아파트 역시 4억 6천만 원으로 평당 1,000만 원 아래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일부 중소형 아파트 역시 평당 1,000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요. 백석동 D아파트 32평형은 2억 9천만 원으로 900만 원 초반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장항동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중소형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찾는 편이지만 중대형은 아예 거래 실종 상태라면서 집이 안 팔리다 보니 급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더 낮춘 급매물이 등장해 값을 더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말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분당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집값 급등 시기에는 이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호가가 2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5, 6년 사이에 일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1,379만 원 선이었던 일산 신도시의 평균 가격은 2009년 3월 1,214만 원, 2011년 3월 1,142만 원으로 급전직하했으며 6월 말 현재 1,07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소방수 역할을 하던 독일마저 유로존 위기 덫에 걸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번 무디스의 등급 전망은 독일의 그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로 유지는 하지만 향후 네. 상황에 따라서 신용등급 자체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무디스는 독일의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스, 유로존, 이탈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더라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유로존이 현재의 형태대로 유지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일간지 디펠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경우 독일이 단기적으로 입게 된 손실이 83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에 대한 두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독일이 분담한 그리스 채권 손실 삼각분 370억 유로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호황을 누렸으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최근 6개월 연속 경기 둔화를 뜻하는 50 이하를 나타내고 기업 신뢰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24일 발표된 7월 제조업 PMI는 43.3을 기록해서 당초 전문가들이 전망한 4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국내 촌생산의 40%에 달하는 수출이 최대 교육 상대인 그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위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재무부도 최근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들이 미약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특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짬짬이한 제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느 업체들이 얼마나 가격을 담합한 것인가요? 공정위는 천일제지, 그리고 영풍제지, 신대일제지 등 3개 제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 2,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업체는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 원지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습니다. 신대일 제지공업도 영풍제지와 천일제지의 가격 인상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지관 원지 가격을 따라 올렸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가격 인하폭까지 미략했습니다. 공정위는 지관 원지 시장에서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국민 생활과 민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경제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